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죠. 네, 다우지수는 1% 넘게 올랐고요. S&P 500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관심은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였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상원의원 주석을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 블루 웨이브, 이 기대감의 시장은 오히려 다우지수는 많이 올랐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라든지 아니면은 단독점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 이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네.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개장 직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그랬죠.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가팔라지면서 어제 시장 3,000선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 블루 웨이브에 따라서 미국에서 재정 정책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유동성의 힘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글쎄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하면 사실 흔히 이 수출로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이 이동 제한 등 장벽을 세우면서 이 기존 주력 수출 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백신 등이 나오면서 지난해 막판에는 이 뒷심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이 기세로 올 한 해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벌써 몇십 년째 이 수출 주력 품목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특집으로 마련한 이슈인 직설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증권 업종입니다. 코스피가 소폭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죠. 코스피 3,000 돌파에 증권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시 화랑과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유입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에도 긍정적일 것이란 기대감이 이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투자증권입니다. 16.4% 급등해서 종가는 2,625원이었고요. KTB투자증권도 14.5% 올랐습니다. 종가는 3,820원, DB금융투자가 11.4% 올랐고요. SK증권이 8.6%, 유안타증권도 7.4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정유주입니다. 정유주가 국제유가 급등에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인 감산 소식에 큰 폭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오펙 플러스 석유 장관들이 이날 화상회의에서 2월과 3월 소폭 증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4.9% 오른 49달러 9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서 1조 원을 조달하기로 했던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5.3% 올라 종가는 25만 7천 원이었고요. S오일이 4.1% 올랐고 GS도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드체인 관련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구입 청구금 등 약 1조 원의 백신 구입비를 계획대로 지급을 해서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백신 구입, 진행 준비 등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백신 접종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백신 유통에 중요한 콜드체인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린바이오가 상한가 경신하며 17,8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일신바이오 6.78% 올라 8,510원이었습니다. 아이큐어가 3.2% 올랐고요. 동아소시홀딩스가 2.4%, 녹십자 랩셀도 1%대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1월 4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3,900만 원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서는 3,970만 원을 상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앞서 JP모건은 대체 통화를 찾는 수요가 금에서 빠져나와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14만 6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6천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위지트가 21.7% 급등해 종가는 1,985원이었고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7.1%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5,240원. 이 밖에 한컴미드와 비덴트가 6%대 강세 보여줬고요. 인바이오젠도 4.79% 올라 종가는 4,815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6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3,000선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2.36포인트 0.75% 내린 2,968.1에 마감이 됐습니다. 개장 직후 곧바로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 25일 2,000선을 처음 돌파한 이후 약 13년 5개월여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3,000선을 지키지는 못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전날보다 4.37포인트 0.4% 떨어지면서 981.39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2조 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2조 24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59억 원, 1조 3,74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3,887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12억 원, 2,4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증권 섹터가 2% 이상 올랐고요. 비금속 광물이 1.8% 강세였습니다. 그밖에 전기, 가스, 통신 섹터, 의료 정밀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전기, 전자, 운수 장비, 운수 창고, 유통, 철강, 금속, 의약품 섹터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시젠이 올랐습니다. 펄어비스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1% 넘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HLB, 알테오젠도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 HLB가 8%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2원 떨어지면서 달러당 1,085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체크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였습니다.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민주당이 상원 2석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이제 실현이 됩니다. 일단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네. 자, 미국 증시 보시면은 다우가 1.4% 상승을 했고 S&P도 거의 0.6%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만 유일하게 한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소형주 러셀 2000이라고 하죠. 이 지수가 자그마치 3.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은 이미 지난 한 달 동안에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다우존스 S&P보다 가장 월등하게 상승을 많이 했던 지수가 바로 스몰캡 러셀 2000이 6.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년으로 놓고 보면 거의 한 19%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들어서 상승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전체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뭐니 해도 지금은 러셀 2000 중소형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에 상승 여력이란 게 있는데요. 지금 가장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는 지수가 나스닥 100과 러셀 2000인데 특히 러셀 2000의 상승 여력이 거의 뭐 39% 정도. 어제 상승 부분을 좀 빼면 뭐 한 30%대 중반 정도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이 나옵니다. 다우존스나 뭐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한 자릿수로 나오는데 지금 러셀 2000은 그만큼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블루 웨이브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 지금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자마자 $2,000 지급한다.
그러면 결국은 중소형주의 자금 지원이 많이 되고 예. 또 개인들이 이런 걸 소비를 하게 되고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어떤 중소형주 중에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예, 예. 내용이죠.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비중이라고 얘기했냐면 적어도 10%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네.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로 들어왔었을 때 한 20%까지도 끌어올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자체도 예. 지금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20%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올랐는데 네. 시장은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계속해서 성장주가 70, 그다음에 가치주가 30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장주는 대부분 나스닥 쪽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반독점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뭐 증세도 될 거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나스닥을 보면 네. 상승 여력이 한 8% 정도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100기업을 놓고 보면은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 그렇게 네. 큰 걱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이 법인세 인상을 갖다가 감행을 예. 하고 이에 따라서 세금이 21%대에서 28%로 크게 올라간다면 예.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지금 S&P 상승 여력과 나스닥 상승 여력은 법인세가 올라간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준인데 네. 그게 지금 한 7%에서 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예. 만약에 법인세를 올리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또 금리가 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이 상승 여력을 낮추게 되냐면 네. 한 10%에서 한 15% 정도를 낮추게 됩니다. 아. 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러네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인세를 바로 올릴 수 있느냐, 예. 블루 웨이버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나스닥 100기업을 놓고 보면은 상승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정도인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은 반독점법에 관련돼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네.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나스닥 100에는 들어가고 근데 반독점법에는 안 걸리는 아.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영향만 받지 예.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 또 다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이 듭니다. 예. 보시면은 어저께 시장이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예.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블루 웨이브가 됐다 하더라도 나스닥도 올라가는 모습을 일정 부분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다가 지금 뭐 이 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 국회에 이제 난입하는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나스닥이 좀 빠졌었던 거지. 네네. 실질적으로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미국 증시를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지금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네. 또 업종 선별이 중요하고 또 중소형주 투자가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볼게요. 코스피가 개장 직후에 3,000선을 돌파했는데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매도 공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3,000선을 지키지 못한 채 마감이 됐거든요. 조정 건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한 2달 동안 놓고 보면 제일 상승폭이 큰 맞아요. 국가죠. 바로 3,000을 뚫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000 가면 좀 쉬어줘야죠. 그래서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 3,000이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요소냐? 네. 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죠. 기업의 이익치를 예상을 하는데 올해 이익 증가율이 코스피가 자그마치 27%, 내년에는 또 15% 이런 식의 큰 폭의 상승, 2년 동안에 거의 50%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코스피가 2,000이었던 게 3,000 가는 게 적절한 거죠. 심지어는
고객 예탁금 지금 자금 들어오는 수준을 보고 있으면 벌써 68조를 뚫었고요. 예. 조만간 70조 뚫을 것 같고요. 정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전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적립식이라든지 펀드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투자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 규모가 100조를 넘을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100조를 넘는다라는 수준이 나온다면 예. 지금 70조에서 100조. 그럼 이게 와.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거의 30% 넘게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3,000에서 30% 그러면 어떻게 된 숫자가 나오나요? 3,900. 네, 거의 4,000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3,000선이 네. 어떤 지지선의 역할을 나중에는 해줄 거다. 지금은 너무 빨리 3,000까지 왔기 때문에 씌워주는 예. 모습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천천히 3,000을 돌파하고 나서는 3,000이 지지선이 될 것 같다 생각이 예. 들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펀디멘탈로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이제는 한 3,300 정도, 네. 그리고 코스닥의 적정 가치가 1,113포인트, 1,110포인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수 대비해서 적어도 10% 정도는 더 10% 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고마운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종목 선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7% 올라갈 걸로 보이죠?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 의석 2석을 모두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뉴욕 증시가 다우와 S&P는 올랐지만 나스닥이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로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미국에선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3,000선을 다시 한번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어제 코스피가 3,000선 돌파를 해주면서 드디어 앞 숫자가 3으로 바뀌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네. 일단 미국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기술주 매도세가 좀 2,960선에 장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연말에 배당 이익 등을 고려한 기관들이 연초에 출회되는 상황이고 더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개인들이 양시장 합쳐 2조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에 힘을 써줬는데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증세나 규제 등 반기업 정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기술주들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심리가 커진 점을 좀 주목하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매도 거래가 좀 빨리 체결되는 대형주 위주로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서 향후 수급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도 민주당의 양원 장악은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부양책이나 이제 대규모 투자, 지출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을 요인이 좀 없어졌다라고 보면 됐고 이제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감안해서라도 향후 4분기 실적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기대감이 좀 더해진다면 금일도 다소 긍정적인 하루로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흐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워낙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장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대형주들은 매물 출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체크하시면 되는 섹터는 탄소 배출 관련주입니다. 네. 일전에도 제가 2번 정도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일단 탄소 배출권 섹터는 탄소 배출 중립이라는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터라 단기적인 부분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또한 충분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탄소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히 부족한 부분과 탄소 배출권 판매 이익은 당연하게 좀 늘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탄소 배출권 시장의 성장성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곧 취임을 앞둔 바이든 관련주로도 이제 크게 엮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갖고 예산 1조 7천억 원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그린 뉴딜 관련주 중 큰 정책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웹툰 관련주 주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웹툰 시장은 13년도 100억 원 시장에서 18년도 4천억 원 시장, 그리고 현재는 1조 원 이상의 고성장, 단일 작품이 300억 원이라는 매출액을 좀 벌어들이면서 엄청난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국내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도 크게 올리고 있는 터라 한국의 웹툰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좀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크게 받은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언택트 관련한 웹툰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금일은 탄소 배출 관련주와 웹툰 관련주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업종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석님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계속적으로 견인해주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위험 부담이 꽤나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급등 후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단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 잠시 올랐다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 매물 출회에 따른 테마주 공략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블루웨이브 달성이라는 이슈가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아 환경 인프라 관련주의 랠리 시기는 좀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쪽으로의 포트 구성하시면서 금일은 포트 구성 새롭게 좀 펼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75%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2,990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983.2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대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3천 원이고요. LG화학 2%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걸로 보입니다. LG화학이 예상 체결가 91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오늘 금융주 강세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KB금융이 3%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3%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JP모건 체이스까지 금융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금융주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나금융지주 3.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36,000원이고요. KB금융 45,500원, 그리고 신한지주도 3%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루웨이브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시 한번 힘을 내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오늘 하나솔루션이 6.9%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56,9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OCI도 4%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력 관련주입니다. SDN 유니슨도 역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각각 6%에서 4%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OCI까지도 4%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0만 1,000원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149,2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 약세가 예상되네요.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HLB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CJ는 강보합권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8만 6천 원, 알테오제는 0.8%가량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은 각각 1% 넘는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친환경 모멘텀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가량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나스닥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 말씀 주셨고 또 러셀 2000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왜냐면은 블루웨이브가 실현되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더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는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선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부분이 다 어느 정도 시장을 살 수 있는 총알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유동성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정말 풍부하다라는 숫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미국의 유동성 추이인 M1과 M2 증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M1 증가율이 지금 66.7%, 60% 넘는 수준이 계속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의 돈풀기라면 충분히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M2 증가율을 보시면은 25.3%, 그러니까 25% 이상이 또 거의 한 달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연히 증시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또 우리나라 숫자를 보더라도 M2 증가율이 거의 10% 가까이, 또 M1 증가율은 자그마치 28%.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이 지금 돈을 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아무래도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적정 가치를 저희가 한번 좀 구해보면 네. 미국 증시는 한 4,200 S&P 그리고 또 나스닥은 한 14,500포인트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10%대 초반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펀더멘탈보다는 더 좀 높죠. 그러네요. 아까 펀더멘탈은 한 6에서 8% 정도. 근데 유동성만 놓고 보면 한 12% 정도가 더 높은 수준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유동성 지표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들도 나올 수 예.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S&P 500이 4,8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예. 가능성 등 지금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30%대 상승 이런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유동성만 놓고 보면은 시장을 네.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유동성이 나중에 회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금리가 빠르게 오르거나 즉 인플레이션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수준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바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다우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걸로 보시나요? 그렇죠. 예. 다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다우가 지난 1년, 지난 3년 놓고 보면 네. 가장 수익률이 별로였던 예, 예. 그런 지수입니다. 그 이유가 보잉이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다우는 30개 기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대형 30개 기업들의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블루웨이브가 일어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투자를 하면 안 되냐? 이거는 아니고요. 예. 대형주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도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장이 지금 과매수 구간일 때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공포 탐욕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다라고 보여지시나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해주는데요. 보시듯이 지금 이건 이제 어제 시장을 제외한 건데 어제까지 보니까 한 57, 58 정도까지 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립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가 80을 넘어갔을 때 네. 그때부터 저는 걱정을 하는데 예.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내려와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 내용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월 7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였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로 블루 웨이브, 그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장중 한때 3만 1,000선을 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일단은 기술주,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애플을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법인세가 또 늘어날 것이다. 법인세 증세 이슈도 역시 실망 매물이 좀 추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 웨이브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책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다우지수 S&P 500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장중에 특히나 개장 직후에 3,000선을 돌파하면서 유동성의 힘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공세로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3,000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라갑니다. 또다시 3,000포인트를 재차 돌파합니다. 3,005포인트를 웃돌고 있네요. 3,004포인트. 코스닥도 0.7% 올라갑니다. 988.5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지금 줄줄이 강세입니다. 삼성전자도 1% 이상 올라가고요. 83,200원. SK하이닉스도 1.5% 상승입니다. 13만 3천 원이고요. LG화학도 1.5% 상승세입니다. 90만 4천 원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29만 1,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강세가 예고됐던 부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금융주가 많이 올랐죠. 오늘 KB금융이 3.6% 올라갑니다. 지금 45,600원권이고요. 증권주는 사실 어제장에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KB금융이 45,450원, 신한지주가 3% 이상 올라갑니다. 33,400원,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35,800원, 더불어서 증권주까지도 동반 강세입니다. SK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유안타, 삼성증권 일제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친환경 쪽으로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하나솔루션이 지금 6% 이상 올라갑니다. 56,000원. 그리고 OCI도 4% 강세고요. 신성 ENG도 4% 강세입니다. 자,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3% 강세,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다시 한번 매기가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LG화학도 역시 1% 강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도 올랐고 2차 전지 관련주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강보합권, 특히 SK이노베이션의 탄력적인 상승세가 좀 돋보이고 있네요. 26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입니다. 1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지금 역시 보합권으로 21만 4,200원, HL이 1% 약세고요. CJ는 0.4% 올라갑니다. 18만 6,400원, 알테오젠 약보합권으로 16만 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고요. 거래 자체도 코스피 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네요. 388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 446억 원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은 87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 섹터, 그리고 운수 장비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철강, 금속 섹터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철강, 금속에서 순매수 역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철강, 금속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코스닥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각각 180억 원, 18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 개인 투자자가 39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1원 40전 상승한 1,08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서 본부장님 저희가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50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과열을 우려할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열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익 증가율이 올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방향성 자체는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펀더멘탈도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공포와 탐욕 지수는 센티먼트 지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주식을 선호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은 어쨌든 이 탐욕 지수까지는 아니고 50대 중반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이 유동성 부분, 그러니까 M1 증가율이라든지 M2 증가율이 특히 M2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에 유입될 만한 자금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이 풍부하고 고객 예탁금이 거의 70조 원까지 올라오고 있고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변동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대표적인 업종들 투자는 계속 오래 이어져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환율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민주당이 백악관과 그리고 상원, 하원, 의회를 모두 이제 장악하게 된 이제 블루웨이브 이제 실현이 되면은 약달러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예.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거기 때문에 또 그래서 신흥국이 굉장히 강세일 거다. 예,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달러 약세는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는 환율이 너무 빠르게 변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게 좋군요. 그렇죠?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 게 좋겠는데 여기 지금 달러 지수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달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과거에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즉 인터넷이 보급이 시작돼서 인터넷 닷컴 버블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구간의 달러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낮게는 80, 높게는 100.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때 미국 증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증시도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달러가 한 89, 9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슷한 박스권, 즉 80대 중반 정도에서 높이는 90대 중반 정도. 더 낮은 박스권, 더 좁은 박스권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만 잘하면 미국 증시, 달러 투자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 투자가 유효하다. 네. 여태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만 했다면 이제는 좀 선별을 잘 하셔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반신, 그러니까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러가 왜 적극적으로 절하가 안 될 거냐라고 생각하는지 보시면 과거에 달러가 크게 빠졌던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 거의 70 가까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미국의 은행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이 대부분 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주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죠. 맞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건 보시면 지금 이 은행권의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거의 2008년도, 2007년도에는 한 7%대였어요. 근데 지금 15%란 말이죠. 2배 수준입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장기금리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대 마진도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은행권이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러가 초약세로 간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연체율을 보신다 하더라도 과거 2008년, 2009년, 2010년 경기 침체 때 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연체율도 많이 낮아져 있네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 이제 제조업 PMI 지표라고 해서 이 숫자도 지금 아주 좋아요.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돈은 많이 푸는 건 사실인데 예.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 나라의 환율이 깨진다?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달러가 안정적인 모습, 즉 과거의 단기 바닥이었던 한 87 정도, 88 정도까지 정도만의 절하. 이게 계속 깨져 내려와서 막 70대 초반까지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오히려 우호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달러 지수의 향후 1년 전망치는 87 정도가 바닥, 높게는 한 97 정도까지 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안화는 어떨까요? 최근에 뭐 원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달러 대비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자, 강세 흐름이 이어져야지 지수가 상승한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오히려 그냥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위안화가 계속 절상을 하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자, 그렇다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안정적인 이 환율, 그러니까 6.4, 6.5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위안화 1년 전망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한 6.4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원화도 보시면은 예. 기본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다. 오늘도 보시면 네. 원화가 80대 밑으로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시 조금씩 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부장님이 준비하신 자료 중에 그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 추이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이런 거죠. 예.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할 때 네. 보통 부동산 시장도 핫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요. 좀 왜냐하면 쉬운군요. 그게 자금이 그쪽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의 이 주택 가격 추이 자체가 이제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오히려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고객 예탁금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주식시장이. 네. 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계 부채 비율은 오히려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예. 가계부채 비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59%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 수준은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내수 시장을 키워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요. 그러면 경기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해주는, 즉 소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나오게 되고 환율이 안정적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의 어떤 큰 폭의 변동성보다는 조만간 큰 폭의 하락장이 올 거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빚내서 주식 투자 많이 한다고 하니까 B2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이슈가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금 괜찮은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예. 들여다보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98% 정도의 가계부채 비율이 도달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기축통화인데도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저게 이제 작년 상반기 말까지가 98%가 넘었다는 거고 아마 작년 말로 계산하면 100%를 넘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높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에는 부담스럽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이 터지면서 서프라임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진짜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제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과거에 미국이 기축통화인데도 불구하고 터졌을 때 그때 금리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거의 뭐 4%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 금리는 0%입니다. 네. 기준 금리가.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는 한 1%대 정도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1.5%에서 2%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채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예. 이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감당해낼 수 있는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가계부채발 위기는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절상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일정 부분 환율 자체 하단은 조금 막아주는. 막혀있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1,050원대 정도까지의 절상은 가능하겠지만 뭐 다들 생각하는 1,000이 깨지고 뭐 이런 식의 절상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면은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뭐 그를 반증하듯이 최근에 보면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걱정이 되기는 하죠. 예. 사실 뭐 금리를 보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서 1%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워낙 이제 통화가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통화가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국의 통화도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숫자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와 있냐면 2.0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걱정을 하냐면 네. 2.35% 정도까지 예. 보시면은 과거에 2.35%까지 올라갔었을 때가 2018년 상반기였거든요. 네. 이때가 단기적으로 증시가 고점이었어요. 네, 지금 현재 2.03인데 이 숫자가 앞으로 0.3% 정도 더 올라간다. 자, 그때부터는 조금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대형주들도 기술주들도 매력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을 한번 볼게요. 예. 자, 중국이 이미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즉 소매 판매가 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가 다 이제 회복을 할 거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올 거다가 걱정이란 말이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가 5%대로 올라왔는데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라가질 않아요. 예.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아.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요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이 온라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중국과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진 않죠. 뭐 거의 요즘에 대부분 우리는 주문을 해서 예, 배달을 시켜서 온라인으로, 그쵸.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이 지금 영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영국 숫자 보시면은 36%까지 급등을 했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서 2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물가 상승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미 연준이 유동성 회수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인 골디락스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예. 오히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다시 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혹시 이제 서학개미를 위한 전략, 미증시에서 언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지 이거 좀 여쭤보고 싶고 또 뭐 국내 증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예. 우리가 지금 주식을 다 털고 나와야 된다. 자, 이러려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아예 경기 침체. 예. 아니면 하나는 경기 과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대출 증가율도 그렇고 또 부양 정책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정말
물론 코로나19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네. 경기가 과열됐을 때, 예.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그 경기가 과열된 포인트들은 어디서 보냐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너무 많이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10년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근원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때부터 차익 실현을 하라는 거죠. 네. 또 달러 인덱스로 말씀을 드리면 한 105 이상 올라갔었을 때 그만큼 미국 경기가 너무 과열이 일어났었을 때 빠르게 미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 이상은 시장은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없는 타이밍이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약 한 0.8% 정도, 0.9%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적어도 1.5, 예. 좀 많이 보면 한 1.75까지는 계속 지금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는데 어느 쪽이 계속 좋아지느냐 했었을 때 우리가 계속 전반신,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예. 이쪽은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끝날지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아, 상한이 없군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간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예. 거고, 뭐 또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또 날라가요. 네, 예. 큰 폭 상승할 수 있다 얘기 나오죠.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가 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업종 비중 중에서 이 전반의 이 업종이 전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절반 이상이 큰 폭의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코스피는 3,000이 안착선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어떤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3,300 예. 충분히 올해는 시도를 한다 생각하시고 조정이 있을 때 계속 투자를 늘리시는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떤 종목들 어제장에서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산퓨얼스, 카카오, SK하이닉스, SK하나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일제히 강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KB금융, LG, 한국전력, 신한지주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금융주를 좀 많이 샀어요. 어제장 역시 금융주 오늘 강세고요. 한국전력은 좀 쉬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종목들 순매수했을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와 두산퓨얼스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오늘 역시 한국금융지주 기관 쪽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네요. S오일입니다. 2% 강세,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유와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고려연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자, 역시 대한유화도 4% 강세,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계속해서 강세, 또 NH투자증권 1%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계속해서 3,000선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983.71포인트입니다. 오늘 1월 7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초유의 미 의회 난입입니다. 미국 의회 의사당이 봉쇄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상하원 합동회의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증을 위한 표결을 시작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진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긴급 대피를 했고 경찰 여러 명이 다치고 여성 한 명이 가슴에 총을 맞고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사당 안에서 진행되던 회의는 중단이 됐고요. 워싱턴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이후 통행 금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최강 한파입니다. 어제 퇴근길 갑작스러운 폭설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5도로 특히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 남부 서해안 등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은
최소 3cm에서 최대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문 대통령 신년 인사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오늘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신년 인사회를 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늘 신년 인사회는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 위기 극복에 헌신한 국민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신년 인사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도 인사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국민의힘 시민 경선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인 시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고려한 손짓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입당 없는 경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아직까진 단일화 방안 논의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데요. 4.7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김정은 경제 실패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개막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끝났지만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얻은 건 축적된 쓰라린 교훈, 아픈 교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나흘 정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당대회에서는 북한은 새로운 대미정책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고개 숙인 경찰청장입니다. 입양 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의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 경찰청사에서 정인이 사건의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서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서 여성청소년 과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고요. 경찰청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동부구치소 소송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60여 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이제 1,140명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교정시설 대책을 추가로 내놨지만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거센데요. 이 가운데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정부가 방역을 소홀히 해서 집단 감염이 확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입니다. 난기류를 만났던 대한항공이 다시 목적지를 향해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발행 주식 총수를 2억 5천만 주에서 7억 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이 주주총회에서 69.98%로 통과가 됐는데요. 임시 주총을 앞두고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었죠. 하지만 한진칼과 다른 기관 투자가들의 찬성표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오는 3월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인수가 이루어지면 6월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머리 이상하지 않나요? 누린 곳은 어떻게 해요? 아, 자꾸 내려가요, 이게. K배정 다져야겠습니다. 하나 뜯어갔네? 낮춘 매물들이 나와 있지만 아이고 자동차 업체들은 추석을 맞아 이상한가요? 네, 수고하십시오. 아 그리고 뭐 혹시 베트남 저 9월 말에 이동거래장 만났을 때 기사를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친북 다시 가겠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비교적 쉽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운항이래, 운행인데. 현대차는 다시 할게요. 이루어지는 좀 뭔가 망설였죠. 호가는요. 내년 네, 라스베가스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번 CES에서 기업들은 싱가포르 한국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로 갈까요? 바로 할게요.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충격은 우리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산업은 각종 봉쇄령과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큰 피해를 본 반면에 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산업은 호황을 맞았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산업계의 패러다임, 그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관련 얘기 풀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필상 특임교수, 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난해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 정도의 1%대 정도로 전망을 하는 성장률을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근데 과연 역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표를 낸 데는 어떤 것들이 좀 원동력이 됐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20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선방을 한 것이죠. 예.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선 나타난 현상이 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는 건데 경제는 이제 제조 부문이 있고 서비스 부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그 제조업 부문은 비교적 선방을 하고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조업 부문이 비중이 큽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GDP 중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7.8% 정도인데요. 미국은 1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어떤 비중이 큰데 제조업 타격이 적으니까 그게 우리 경제가 선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집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같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수출이 늘고 컴퓨터, 가전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굉장히 힘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11월 수출은 작년 11월에 비해서 4.1% 증가했고요. 12월 수출은 작년 12월에 비해서 12.6%나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이 정말 선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성장률을 선방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 우리나라 코로나 비교적 확진자도 상대적으로 적다. 경제 선방했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않죠.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그 도소매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숙박
이런 어떤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비스업이 지금 거의 뭐 초토화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저변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경제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의 고통은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못지않게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내수 시장만 보면 큰 충격을 왔다는 걸 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닫혔던 수출들이 지난해 막판에 좀 살아나면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만규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출이 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피상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나라는 기억나시지만 한 2개월, 3개월 정도 봉쇄 조치가 돼 있고 셧다운돼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얘기하셨는데 제조업체들 중에서 팬데믹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수출 실적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뭐 중개무역 국가, 홍콩, 네덜란드 이런 거 빼버리면 거의 세계에서 1, 2등 정도로 좋았고 그 덕분에 이제 이 경제 성장도 상대적으로 아주 선방을 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네. 여기다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 아까 이제 제조업을 강조하셨는데 제조업도 우리나라는 아주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비대면하고 관계된 업종뿐만 아니라 네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여러 가지 산업의 산업 구조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힘들 때 다른 사람은 좋고 또 다른 사람이 좋을 때 어떤 사람은 또 뭐 더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보험 기능이랄까 일종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군요. 이렇게 쿠션처럼. 포트폴리오가 많이 이렇게 구성돼 있어서 이 힘을 많이 본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나 모바일 폰 이런 건 수출이 좀 한 10% 정도 레벨로 떨어졌는데 컴퓨터, 반도체, 그렇죠.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은 수출 실적이 어떤 건 막 50%까지 올라간 것도 있어요. 이게 좋아진 것도 있었고 반면에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거는 마이너스 15% 이 정도로 좀 안 좋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업종별로 다양하게 진출된 우리 이 특징 이게 아무래도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비대면 사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이제 바이오 분야가 또 새로 이제 뜰 겁니다. 계속 떠갈 건데 이 분야도 우리가 탄탄하게 좀 준비해 가고 있고 기존의 실력도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아무래도 우리 경제를 계속 더 끌어갈 거다. 내수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결국은 밖에서 돈을 벌어와서 그게 또 내수로 퍼지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은 그런 쪽을 계속 우리가 잘 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수출이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최근에 달러 약세가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도 달러 약세, 약달러가 계속이 된다면 결국 우리 수출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한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경기 부양책을 대규모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상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우리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 뭐 우리 반도체 이런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어떻게 보면 이 수출의 양상 구조가 이 K형 구조로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코로나 팬데믹은 비대면이고 비대면은 반도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지난해 그중에서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또 특히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작년부터 이 비메모리 분야가 사실 이 AI라든지 이런 분야의 가장 핵심인데 이런 분야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또 특히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지난 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2009년도 정도에 한 350만 대 정도 생산이 있고 수출도 한 17% 정도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작년 한 13% 정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의 특징들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반도체, 전기차, 우리 바이오 키트 같은 이런 것들의 도약과
지금까지 상당히 약세였던 우리 항공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내수 민감 업종들의 어떻게 보면 부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수출도 한 10% 정도는 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의 업종들이 이 어떻게 원가 압박이라든지 수출을 통한 재산성 압박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진다. 그렇게 보면 결국 K형의 변화는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거죠. 거기에 약달러는 별로 변화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달러가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사실 반도체 부분은 굉장히 그 고부하 가치화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상당히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 제조업체들의 사실 원가 경쟁력이 가장 약화를 시키는 게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라든지 달러 약세 문제인데 이 부분을 원래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서 가장 좀 보완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뉴딜 같은 데서도 중소기업 정책 뉴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해줘야 되는데 이런 보완해줄 때 왜 이 중소기업 중심의 뉴딜을 별로 안 했던가. 그래서 뉴딜이라는 건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그 주체를 명확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수출의 저변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또 우리 원가 압박이 인건비도 상승됐는데 그 스마트화로 풀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성 교수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뭐 코로나 팬데믹 해서 위기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불안한데요. 저는 그 경제에는 위기가 오면은 그것이 꼭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그 최근에 IMF 전망에 따르면은 그 2020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미국은 뭐 마이너스 4.3%, 유로 국가는 마이너스 8.3%, 그런데 중국은 플러스 1.9%. 그렇죠. 또 우리나라 이제 마이너스 1.9% 정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 간에 K자형의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가 간에도 K자 양극화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그다음에 중국 같은 나라 보면은 유지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K자는 사실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누구는 내려가고 누구는 올라간다고 좀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 그런 국가들은 그래서 그 서비스 산업이 이제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성장이 추락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제조업 중심의 이제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선방을 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이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것이 장기간 계속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이제 아시아로 옮겨오는 것이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중심에 우리나라도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야 이거 우리 힘들다 이렇게 이제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가지고 이겨내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시는 반도체 등 수출 제조업이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 오히려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기술 개발하고 더 투자해서 정말로 그 부가가치를 높이자,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아시아 중심의 어떤 경제 국가가 돼서 세계 경제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어떤 이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제조업이 기반이 된 나라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산업 구조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패러다임도 바뀌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제조업 위주의 우리 전통 제조업이 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건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한 과정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먼저 그 달러 약세 얘기 잠깐 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원 달러 환율이 한 1% 떨어지면 수출이 0.51% 정도 감소한다는 게 많은 연구계들의 그 분석이거든요. 1%가 달러가 떨어지면 수출이 0.51% 정도 절반 정도 악영향을 준다. 감소한다. 그런 이제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산업구조에서는 딱 맞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금방 우리 김기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것은 거의 독과점적 그런
이 위치를 세계의 글로벌리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가격 대비 좀 아주 비탄력적인 그런 제품이 돼갖고 이런 거는 오히려 환율이 떨어져도 영향이 크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자동차, 기계, 무슨 소비 제품 이런 건 경쟁 품목들이기 때문에 좀 수출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석유화학, 철강 이런 산업은 수입도 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또 수입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서 또 상세가 유리한 돼서 부분이 유리해서 그것도 좀 효과가 중립적으로 나타나서 이거 업종별로 좀 다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다양한 그 제조업 업종에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잘 되면 어디가 좀 덜 되고 하는 그런 중화작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다. 옛날보다는 옛날은 아주 민감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독과점적 지위, 기술 또 혁신도 된 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고부가 가치 분야도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 환율 충격이 좀 작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 그럼 제조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인데 이 인간이 살아가는 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뭐 먹고 쓰고 뭐 이 타는 거 이런 것들이 수요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다만 이제 그거를 계약이나 거래를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 또 뭐 화상으로 하느냐 직접 만날 거냐 이런 차이가 있을 건데 그렇게 친다면은 전통 제조업도 계속 이제 영향력이 있을 거다.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다만 새로 뜰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될 건데 대표적인 게 뭐 말씀하신 반도체라든지 비대면하고 관계된 분야.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들이 이제 생겨서 그런데 이것은 변종이 아주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백신과 관련된 거, 치료제와 관련된 거, 또 그 생산, 대량 생산하는 GMP 시설 이런 바이오에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희 전략으로는 기존의 제조업을 탄탄히 기반을 닦으면서 비대면 관계 쪽에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을 또 키워가고 뭐 AI도 있을 거고 5G도 있을 거고 빅데이터, 5G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산업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오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우리의 특히 우리는 대량 생산 체제가 좀 있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고 그런 역량은 아주 모자라요. 하지만 남이 개발해놓은 신약을 가지고 모조품을 많이 생산하는 능력 이거부터 바이오시밀러 같은 바이오시밀러 그런 걸 키워가면서 점차 제약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변화에 이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조의 방법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제조의 방법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자동차도 자동차를 개발할 때 뭐 몇 년을 두고 자동차를 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현대 기아차에서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전기차를 만드는데도 모듈을 통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는 속도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빨리 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모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이 쏟아질 텐데 그렇겠죠. 누가 이 개발 클락 스피드 진화의 속도를 빨리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가 가능. 빨리 할 수 있고 오픈 플랫폼으로 이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가 사실 반도체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 자동차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어떤 변화는 우리 정만기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제조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앞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의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세 분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특히 뭐 지난해에도 그렇고 2018년 슈퍼사이클 이후에 올해가 좀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도 지금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하고 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도체만 따로 떼내서 이렇게 자료를 통계를 낸 것도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도 우리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뭐 대단하다라는 것을 뭐 인정하고 주력 산업으로 보는 그런 시선을 통계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반도체 우리 경제 정말 버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앞으로도 굉장히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치면은 올해 이제 반도체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이제 주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반도체 계속 기술 개발해서 그 경쟁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필요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머무르는 게 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돌아가죠. 그럼요. 바뀌면서. 창조적인 파괴와 혁명의 연속적인 과정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산업 발전의 역사 보면 1차 산업혁명에서 벌써 4차 산업혁명까지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심지어는 인공 지능을 개발해 가지고 사람 손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까지 대신하는 맞아요. 그런 상태가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반도체 좋은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 AI, 뭐 드론,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자율차, 친환경 뭐 등등 모빌리티 쪽. 네. 예. 이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술 개발해서 정말 미래 산업을 중국보다 미국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자. 이쯤 되면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새는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모든 국민이 정말로 다시 한번 팔을 걷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주 어려운 위기지만은 여기서 이겨내면은 기회다 이런 어떤 생각은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경영학회에서 예, 교수님. 우리 옛날 했던 우리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경영학회에서 경영학자들이 우리 지난 우리 경제발전 60년사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해가 어딜까 이렇게 한번 뽑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네. 언제냐면 1983년도입니다. 네. 그 이제 반도체를 만들었던 해죠.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가 우리 아까 이필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데 저는 우리가 이 반도체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비메모리 분야는 우리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우리 말하자면 TSMC 대만이 한 60% 차지하면은 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새로운 변화를 지금 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해부터.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30년에 2030년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네. 쪽에서 1등을 하겠다. 이런 게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AI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거든요. 네. 부가가치도 높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금 마침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하면 삼성전자일 건데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1위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속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지금 이미 비메모리 쪽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반도체는 뭐 다 아시지만 그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죠. 비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단 말이죠. 예. 그거는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고 설계 위주의 그런 공정을 갖고 있는 거고 패밀리스들이 삼성전자라기보다는 작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골고루 발전해서 뭐 끼케야 하나 제품 생산하면 1,000개 쓰고 2,000개 쓰고 이런 것들이에요. 양이 굉장히 적군요. 예, 양이 적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나 대만 업체들이 좀 잘하는 중국 업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형국이죠.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보다 그 전체 세계 생산량이 한 2분의 2, 2배 정도로 더 커요. 그 시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그런 형국인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긴 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단시간에 되는 일은 아니다. 그렇죠. 시설 투자를 왕창해서 생산하는 그런 품목이 아니라 아주 그쪽에 전문화된 인력들이 양산이 생산이 되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건데 옛날에 이제 권오현 그 삼성전자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시스템 반도체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한 우리나라는 2년 만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해서 LA에 그런 연구소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 5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락 열심히 하니까 2년이면 되겠지 해보니까 역시 5년 걸리더라. 이게 뭐 시설 투자로 될 일들이 아니잖아요. 문제네요. 아니라서 이건 꾸준한 연구 개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아직도 반도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분명히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고 많은 분야의 반도체가 메모리, 비메모리 포함해서 쓰이다 보니까 네. 일종의 산업의 쌀이 돼버렸어요. 이게 옛날 철강처럼.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많은 수요처가 생겨서 그렇죠. 커진다. 또한 이제 공급 사이드 층에서 보면은 중국이 지금 반도체 분야에 정말 엄청 투자를 하고 그렇죠. 국가가 200조 정도 하죠. 펀드까지 만들어 오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격차 유지를 계속 해오는 편이에요. 메모리 분야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견제도 있고 그래서 좀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 기술 격차를 확 늘려놓지 벌려놔야지. 않으면 아마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빠르게 쫓아올 수 있다고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 시점에서 다시 반도체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공급 측면에서 격차를 좀 늘려가고 수요 측면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점차 이 반도체 수요가 너무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기회로 본 게 아니냐.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자동차?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가 그럼요. 중심이 되는 다 들어가는- 제품으로 다 바뀌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산업의 쌀이다. 이런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제조업 위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는 추세였고 올해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산업의 GDP 대비 비중이 지난 40년간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혹시 못 쫓아가는 건 아니냐. 그래서 네. 뭐 정부도 지난해 뭐 한국판 뉴딜 같은 걸 해서 신사업 하겠다.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지난해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산업 구조의 변화도 우리도 이제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신사업도 빨리 성장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도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뭐 좋습니다. 반도체 계속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야 키워가야죠.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의 쌀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반찬도 있어야죠. 그러면 더 좋아야죠. 그럼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삼성 등 몇몇 기업이 뭐 반도체다 바이오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1980년대에 만든 그 산업 가지고 아직도 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40년 전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새로운 경쟁이다. 새로운 시대다. 네. 이런 차원에서 뭐 이거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산업에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투자를 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몇몇 대기업이 지금 첨단 산업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국가적으로 미래 산업 발전 체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실 산업 구조 조정해라. 그다음에 연구개발 투자 제대로 늘려라. 규제 개혁하라. 그리고 노동 개혁하라. 교육 개혁하라. 그리고 기업 환경 개선해서 기업가 정신이 다시 살아나게 해라. 이런 어떤 경제 개혁 조치, 경제 체질 개선 조치 이런 거 없는 한 몇몇 기업에 그냥 매달려 우리 경제가 좀 사는 듯하다가 그냥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때지 네. 지금 안주하고 있을 때는 결코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좀 새로운 어떤 발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근데 이게 개혁을 이제 하는 건 해야 되는데요, 그죠? 다만 이 우리 혁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방법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두 가지거든요. 이 기업 개별 기업이 자기의 내부 역량을 키워서 이렇게 성장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유기적 성장 이렇게 불러요. 아, 내부에서 역량 내부에서 조직원을 키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사실 이 혁신의 방법들이 산업 간 장벽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만나고 있고 전자산업과 바이오가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비유기적 성장, 인오가닉 그로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실 성장의 방법이 융복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인수합병이 활성화되고 또 너무 커진 조직은 분사를 시켜주고 그렇죠. 이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글은 이 모든 조직들을 하나의 지주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알파벳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 1000개 정도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하고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모니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 통계를 전자산업의 비중이 지난 뭐 30년 동안
뭐 거의 그대로다. 이런 전자산업과 전자는 좀 커졌네요. 전자하고 그래도. 운수 장비만 조금 커졌어요. 네. 나머지는 큰 변화는 비슷한데.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저 속에서 엄청난 변화에 사실 우리가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필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도 메모리에서 메모리가 일본을 누르고 메모리가 1등을 등극하고 또 다시 시스템 반도체를 넘어가고 자동차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동차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린 시대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도 이제는 과거의 내연차 중심이 아니라 그 속에 반도체도 들어오고 무슨 항공 기술도 들어오고 로봇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인수합병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포함돼서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통계를 좀 더 이렇게 지표의 그 질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면 좀 더 우리나라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 정부 정책에서도 좀 더 그런 정책으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신사업 개발하는 건 맞는데 많은 이제 주체는 기업일 겁니다. 기업이 변화를 해야 될 텐데 기업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과연 이 사업을 할 만한 환경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유턴하게끔 해주는데 뭐 당근은 안 주고 채찍만 내는데 내가 거길 왜 들어가냐 돌아오겠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뭐 돌아올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해외에 있는 기업이 들어올 텐데 유인책을 안 주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이필상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좀 하는데요. 우리 지금 주력 산업 구조가 2000년대 초반 정도에 형성된 것들이 거의 안 바뀌고 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산업도 잘 안 일어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정말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한번 해보고 아니면 실패를 해도 좀 용인해주고 이런 어떤 창의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실패를 용인하지 않죠, 우리 사회는. 그거보다는 너무 이제 규제가 심한 거예요. 규제도 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 4년간 국가별로 법안이 통과된 걸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법안이요? 한국은 매년 연평균 2,200건의 법률이 제정되고 있어요. 개정되거나 법안이 2,200건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 잘 감이 안 잡히죠, 그죠? 예.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나타나요. 미국이 연평균 193건, 영국이 연평균 29건, 프랑스가 88건, 일본이 112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2,200건. 비교가 안 되네요. 네, 근데 그 2,200건 중에서 한 30% 정도는 규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실 이런 데서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뭐 샌드박스 이런 것도 동원하고 많은 혁신을 하는데 한 개 규제를 이제 철폐를 하는데 그날 한 몇십 개가 생기는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이렇게 2,200건 중에 30%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업가 정신이 나올 수가 있겠으며 거기서 새로운 산업을 드론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우리 이필상 교수님이. 드론 환경 안 돼 있어요. 공역 규제, 군사용 규제, 군사시설 띄우기도 규제. 어렵죠 사실. 예, 비행기 띄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빅데이터나 개인정보 같은 거 갖고 활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여러 가지 규제돼 있죠. 의료 원격 의료를 하려고 해도 의료법으로 제한받죠. 많은 규제가 현재도 있는데 그게 요번에도 뭐 공정경제 3법부터 시작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등 법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갖고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이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산업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들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갖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우리 지금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법안 소위에서 일단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어서 기업들은 왜 이렇게 규제만 하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고 불만을 쏟아내거든요.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기업들이 뭐 정말 시계 제로다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그 3법 보면은 무슨 뭐 상법을 개정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한다,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법을 이제 바꿔서 해고자와 실업자를 노조 가입시키겠다 뭐 등등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국 지금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중대재해법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사망 사고가 나면 기업주가 이제 감옥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뭐 감옥 갈 바에 내가 사업할 필요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 의지가 많이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기업들한테 지나치게 어떤 그 어려움을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아직 기업들의 지배 구조 그리고 산업 안전 수준 이런 것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 이렇게 뭐 시장 독점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 세습 경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예. 그리고 전문 경영 체제 도입한다. 그리고 이 산업 안전 어떤 제도나 장치를 선진화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조치들이 무서울 게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업들의 자체 노력이 일단 필요한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래 이게 뭐 필요한 조치다 뭐 이래가지고 무조건 그래 법 만들어가지고 당장 실시하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거 이제 바꿔 나가려면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하려면 그래서 개혁을 하고 그때 바꾸는 어떤 노력을 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처벌이다 이렇게 나가는 건 경제에 너무 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또 국회도 이걸 뭐 일시에 다 법 만들어서 지금 적용하자 그런 차원보다는 좀 숨통을 터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좀 확실하게 추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하지. 이게 무슨 뭐 징벌이다 처벌이다 그냥 당장 이제 벌 주자 이런 차원의 접근은 서로 다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은 뭐 아까 우리 정만기 회장님 이렇게 과잉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예.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왜 규제를 하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기업이 예를 들어, 어떻게 했길래 규제를 하는가?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규제는 우리 브레이크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 엔진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굴러가지 그래서 않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엔진을 만들게 해주고 엔진의 부작용을 규제하는 게 브레이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엔진을 만들면 문제가 생길 거다. 사전으로 자꾸 이게 규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요즘 규제가 또는 이런 입법이 많아지고 있는 큰 배경에는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가장 강점은 혁신이지만 약점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수 자본주의가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은 보호하되 자본주의인 강점은 혁신은 자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 혁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규제는 모든 것들 얻는 것만 가능하다. 포지티브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사실 이것만 가능하도록 했으니까 이 융복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드론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중국, 일본, 미국 전부 다 이게 네거티브 규제인데 이런 네거티브 규제를 바꾸는 거하고 왜 자본주의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이 Y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공감대가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뭐 셧다운들이 일어나고 국가 간 교류가 멈추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자국으로 기업을 불러들이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도 그러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쪽에 힘을 싣는데 앞서 여쭤봤던 것처럼 이렇게 규제들이 계속 생산되는 나라에 돌아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당근을 줘야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리쇼어링이나 유통 기업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자라는 결단을 내리려면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리쇼어링, 유턴을 해온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만 뭐 한 10개 내외 매년 그 정도 돌아오고 있어요. 1년에 10개예요? 1년에 10개. 지금 나가는 거는 뭐 수만 개 이상, 수만 개는 아니더라도 개수로 수천 개 나갈 겁니다. 근데 한 10개 내외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입지 설비 투자 보조금을 준다든지 조그만 세제 감면을 해주고 이런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왜 나갈 때는 두 가지 이유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너무 올랐고 각종 노동 규제와 환경 규제와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생산을 여기서 해서 외국에 팔아갖고는 남는 게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제 공장이 네. 나간 건데 그런 그 국가의 어떤 비교율이라고 할까 그런 요인들은 별로 변함이 없는데 당연히 뭐 세금 좀 더 내주게 하겠다, 뭐 좀 설비할 때 좀 현금 지원해주겠다. 좀 주겠다 네. 이런 거 갖고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가서 일시적으로는 좀 이득을 봐도 장기적으로 서바이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유턴을 했다가 망하거나 또 나가고 싶은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거든. 그게 한 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이나 시장을 보고 또 나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시장을 보고 현대자동차가 큰 뭐 알라바마 공장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을 보고 나갔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게 별 명분이 없고 실리가 이득이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나가 있는 기업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창업이 계속 생기고 이 기존에 있는 기업이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이 생기면은 그러면 뭐 들어오는 거하고 같은 효과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입법이 역시 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입법을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해갖고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도 사회과학인데 부작용이 있는지 정밀하게 몇 년간 시험을 해보고 부작용 다 체크한 다음에 입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뭐 이렇게 시민단체 이런 데서 문제제기가 있으면 입법부터 해버려요. 발의를 바로 하죠. 발의를 해버려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국회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입법을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런 문화예요. 일 얼마나 했나 뭐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거죠. 외국은 일을 이 국회에서 얼마나 좋은 법을 정말 신중하게 제대로 만들었냐를 평가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좀 만나보면 그 쫓겨요. 내가 금년에 몇 건을 해야 되지? 10건, 20건? 그러다 보면 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 입법화를 많이 건수를 채우는 쪽으로 지금 문화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입법 문화. 이걸 빨리 정말 질이 좋고 이 국민 정말 필요한 그런 법을 잘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칭찬받고 평가받는 그런 분위기로 안 바뀌는 한 정말 앞날이 참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국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는데 올해가 정치 이슈들이 좀 있는 해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도 있고 내년에 시작될 대선 전국이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가는 시즌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경제가 잡아먹히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펴는 정치가 아니고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터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치가 실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계속 정치 싸움만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은 감각을 잃고요. 그다음에 민생과 경제는 거의 뭐 좀 불안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어떡하죠? 지난 1년 동안에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죠.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치 양대 진영이 싸우고 국민들이 또 이제 분열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파괴적인 일입니까? 이게 정말 정치입니까? 근데 문제는 올해는 그럼 나아질 거냐? 이런 얘기인데 4월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벌써부터 치열한데 싸움을 치열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지 정말로 야 서울시를 부산시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정책 대결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또 엄청난 정치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싸움에 이어서 올해는 이게 이제 또 이제 이게 지방선거 이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가지고 싸우고 이게 이제 내년은 또 대선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치면은 정치 혼란 때문에 정치판 싸움 때문에 완전히 국정이 마비가 되는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네들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정치판이 이렇게 싸움판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도 갖고요. 정치권이 그런 거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고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백신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제 종식을 시켜야 되는 시즌인데 이런 시즌에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뭐 뉴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미국 경우도 보면 이런 경기가 불황이 오고 나면 사실 정치는 다 경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도 4선 연임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공황 때도.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보건의 위기로 시작이 됐지만 사실 경제적 위기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슈페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혁신이 없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혁신을 하게 해주고 다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인 사람, 이 야수 자본주의화 되는 것은 막아주고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학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이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원래 정치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만기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시장하고 규칙하고 좀 대비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짧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그널을 주면 잘못된 시그널이면 다음 사람은 그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즉각 조종이 되죠. 시장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잘못된 길로 가도 결국은 제대로 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입법이나 중앙집권식 의사결정은 잘못된 시그널로 일단 결정을 하고 법을 만들어도 그걸 다시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일수록 좀 기다려라. 그리고 좀 시뮬레이션도 돌려봐라. 그리고 천천히 부작용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알은 다음에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너무 서두른다.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제가 볼 때 너무 서두르는 그 입법 이게 지금 문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도 그 국회도 좀 기다리고 좀 결과를 보고 그리고 입법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021년은 참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산업계의 변화와 또 전 세계적인 흐름에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필상 교수, 정만기 회장, 김기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